1919년 2월 8일 도쿄. 한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이광수. 조선 유학생 600여 명 앞에서 낭독될 독립선언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이 선언서는 한 달 뒤 3.1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광수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상하이로 건너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이자 누가 봐도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뒤인 1943년 같은 사람이 매일신보에 이런 글을 씁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라.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광수가 아니라 가야마 미스로 자진해서 창씨 개명을 했거든요. 2.8 독립선언서를 쓴 바로 그 손이 일본식 이름으로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광수만이 아닙니다.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그도 같은 매일신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광법사의 인전무퇴의 사자까지를 진도의 청년학도에게 선물하고 싶다. 보람있게 죽자. 독립선언서를 쓴 펜이 24년 만에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칼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서막을 연 두 사람이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을 일본 제국에 바치라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2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면을 쓴 매국노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시대의 힘이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명의 친일파, 5가지 이유, 그리고 1차 사료가 말해주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친일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봐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판단하려면 그 선택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1910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합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3단계에 걸쳐 조선을 옥죄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 통치입니다. 1910년대 일제는 노골적인 폭력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헌병 경찰이 조선인을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귀족들에게 자기와 은사금을 뿌렸습니다. 76명의 조선 귀족에게 일본 귀족 자기를 주고 총 3천만 원이 넘는 은사금을 지급했거든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른 거죠. 상류층은 돈과 지위로 포섭하고 나머지는 공포로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제가 벌인 일 중 가장 교활한 것이 바로 패고인 사건이었습니다. 1911년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기독교계, 교육계 지식인 600명 이상을 무차별 검거한 겁니다. 윤지호, 양기탁, 이승훈 같은 거물급 인사 105명이 기소되었고 투옥 중에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매달기, 불에 지지기. 그들의 몸에는 흔적이 남았고 마음에는 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 지식인 사회에 공포를 심어 저항의 싹 자체를 꺾는 것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문화통치입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노골적인 탄압 대신 제한적이나마 자유를 허용했거든요. 조선어 신문을 허가하고 조선인 단체 활동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독립이 아닌 자치를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양성한 거거든요.
완전한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 체제 안에서 조선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주면서 급진적 독립운동 세력과 분리시킨 겁니다. 분열시켜 지배하는 고전적 전략이었던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잔인합니다. 1930년대 후반 황민화 정책.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을 아예 일본인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제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창씨개명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전시 체제에서 쌀은 시장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배급카드가 없으면 가족이 굶는 거였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쫓겨났고 취업이 불가능했으며 여행 허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쓰지 않으면 먹고 배우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 삶의 모든 기본이 차단되었던 겁니다. 1910년대에는 돈과 지위로 유혹했고 1920년대에는 제한된 자유로 길들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생존 자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30년에 걸쳐 조여온 올가미.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거부하면 가족이 굶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5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얼굴, 이완용. 이 사람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미국 유학파, 처음에는 친미파였습니다. 그러다 아관파천 때 친러파로 돌아서고 독립협회 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 이기자 이번에는 친일파가 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미국이 강하면 친미, 러시아가 강하면 친날. 이완용은 이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원칙만 있었거든요. 강자 편에 서는 것,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나라를 파는 매국 조약에 3번 모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급했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에게는 유명한 임종 일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뜰 테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물론 이 일화의 진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이완용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강자를 잃고 강자에 붙으라고 유언한 거거든요. 매국이 신념이 아니라 처세술이었던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 훅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1937년 운명이 바뀝니다. 수양동호회 사건. 이광수가 이끌던 민족주의 단체 수양동호회가 독립운동 단체로 지목되면서 회원 180여 명이 대거 검거됩니다. 이광수도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결핵을 앓고 있던 이광수에게 고문은 치명적이었거든요. 감옥에서 결핵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감옥에서 나온 이광수는 들어갈 때의 이광수가 아니었습니다. 출소 후 이광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창씨개명을 자진해서 했고 학도병 출진을 독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공포가 만든 변절. 두 번째 얼굴, 꺾인 독립운동가. 세 번째 얼굴, 윤치호. 윤치호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1883년부터 1943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썼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기록한 겁니다. 누가 읽을까 두려웠던 거죠.
패고인 사건으로 투옥되어 군문당한 뒤 윤치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f you can't bite, don't bark. 물 수 없다면 짖지도 마라. 그는 3.1운동을 무모한 감정적 폭발이라고 폄하했고 조선인의 자치 능력을 의심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기 곳곳에서 일본 관료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하고 그 분노를 영어 일기장에만 풀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 불렀지만 60년 일기가 증명하는 건 자기기만이었습니다. 네 번째, 얼굴. 최남선.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른 최남선. 그가 1927년 조선사편소의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총독부가 식민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습니다. 최남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내부에서 조선학을 지키겠다.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은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매일신보에 보람있게 죽자 고 쓴 것이 조선학을 지키는 일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얼굴. 박흥식. 이 사람은 앞에 네 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념도 없고 명분도 없고 변절의 드라마도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돈이었거든요.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조선 최고의 거부였던 박흥식은 전쟁이 터지자 사업 기회를 받습니다. 국방 헌금을 바치고 비행기를 헌납했으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조선 비행기공업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공장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2,000명이 혹사당했고 1942년에는 쇼와 일왕을 직접 배알하기까지 했죠. 이완용은 권력을 쫓았고 박흥식은 돈을 쫓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박흥식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얼굴. 순수한 탐욕. 기회주의, 꺾인 의지, 자기기만, 명분의 함정, 순수한 탐욕. 다섯 명의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완용의 변명부터 해부해보겠습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일본과 전쟁하면 나라가 잿더미가 된다. 조약으로 황실과 백성을 보전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른바 대세순응론이었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순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완용이 자부한 건 이완과 보전이었습니다. 병합 조건으로 조선 왕실을 이완가로 대우하도록 교섭했고 덕분에 왕실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현실은 이랬습니다. 고종은 1907년에 이미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이완용 본인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그 퇴위를 집행한 장본인이었거든요. 순종은 황제라는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였고 병합 이후에는 일본 황실의 하급 귀족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이완용이 보전했다는 황실은 이미 이완용 자신이 무너뜨린 황실이었던 겁니다. 제 손으로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불에 탄 집터를 가리키며 내가 저 땅이라도 지켜냈다 고 말하는 꼴이었습니다. 다음, 이광수의 민족보존론입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끌려간 이광수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민족 보존을 위해 일본에 협력했다. 끝까지 저항하면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 판단했다. 일본에 순응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보존하겠다던 이광수가 실제로 한 일은 뭐였을까요? 전국을 순회하며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매일신보 좌담회에 참석해서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족을 보존하겠다면서 민족의 젊은 피를 제국의 전쟁터로 내몬 겁니다. 변명과 행동이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일신보 기사 3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모두 1943년 학도병 출진을 독려하는 글입니다. 최남선 1943년 11월 5일 원광법사의 임전무퇴의 사자까지를 진두의 청년 학도에게 선물하고 싶다. 보람있게 죽자. 이병도 같은 해 11월 26일 학도 출진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영의 길, 그리고 이광수는 도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병 지원 강연을 한 뒤 매일신보 좌담회에 출석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를 쓴 이광수. 조선의 독립을 만천하에 선언한 바로 그 손들이 24년 뒤에는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 천황을 위해 보람있게 죽으라 고 쓰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 기초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윤치호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윤치호는 조선인은 스스로 자치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어로 쓴 일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관료들의 무례함에 치를 떨고 식민 통치의 부당함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인이 부족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일본이 부당하다고 적은 겁니다. If you can't bite, don't bark. 물 수 없으면 짖지도 마라. 이 문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윤치호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으니 입이라도 다물자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지혜였을까요? 비겁함을 품격 있는 영어로 포장한 것이었을까요? 60년의 일기가 증명하는 건 속으로는 부당하다고, 알면서도 겉으로는 순응한 사람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남선의 조선사 편수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습니다. 조선학을 보존하겠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 제출한 자열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남선이 참여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것은 조선학의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총독부 예산으로 편찬된 조선사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즉 조선은 스스로 발전한 적이 없고 항상 외세에 의존했다는 식민사관의 학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은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셈이었던 겁니다. 5명의 변명을 해부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모든 변명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세수능이든 민족보존이든 현실주의든 학문의 고육지책이든 결국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로 수렴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에 죽었습니다. 한용우는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 방향으로는 집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이육사는 베이징 감옥에서 40에 숨졌고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변명이 성립하려면 같은 시대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었거든요. 수백, 수천 명이. 이들은 특별히 용감해서 저항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가난한 농민도, 17살 학생도, 아이를 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은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에게 선택지가 없었다면 무학의 농민에게 선택지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무학의 농민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항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투옥, 고문, 죽음. 하지만 협력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본인이 아니라 전쟁터로 끌려간 학도병들이, 징용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8년 10월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949년 1월 8일 일제 시기 최대 군수업자 박흥식이 체포 1호로 연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처음부터 반민특위를 적대시했습니다. 반민특위가 악질 고문경찰 노덕수를 체포하자 이승만은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민특위가 거절하자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공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출신의 노덕술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노덕술은 일제 시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경찰이었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경찰 조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친일 경찰을 처벌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방해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노덕술과 또 다른 친일 경찰 최난수는 백민태라는 인물을 고용해 반민특위 간부 암살을 기도했습니다. 백민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면서 발각되었지만 사건은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국회 불합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소장파 의원 10여 명이 남로당 간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반민특위의 국회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6일 새벽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무장경찰 40여 명이 반민특위 본부를 기습했습니다. 특경대원들은 새벽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했습니다. 무장이 해제되고 서류가 압수되고 특경대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친일파를 잡으라고. 이승만은 AP통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다. 20일 뒤인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 총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는 원래 1950년 6월 20일까지였으나 1949년 8월 31일로 10개월이나 단축되었습니다. 682건, 취급 305건, 기소, 사형 집행 0건, 이것이 반민특위의 최종 성적표였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학계에서 넉마주의 사학자라고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헌책방과 도서관을 뒤져 일제 시기 신문과 잡지를 수집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친일 과거가 다시 묻히려는 순간 그는 1만 2천 장이 넘는 친일인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누가 무슨 글을 쓰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1966년 친일문학론을 출간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혼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카드 뭉치는 훗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사형, 집행 0건. 이 숫자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일 경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기득권으로 복귀했습니다. 일제 시기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가 되었고 일제 시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고 일제 시기 관료는 대한민국 관료가 되었습니다. 친일의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새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세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세대가 흥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임종국은 19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1만 2천 장 카드는 살아남았습니다.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되고 2001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 아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반세기 만에 다시 친일 청산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임종국의 친일 인명카드에는 자기 아버지 임문호의 이름도 들어있었습니다. 대학 은사인 유진호의 이름도요. 좌파든 우파든 가족이든 스승이든 가리지 않았거든요. 역사 앞에 성역은 없다. 그가 카드를 만들며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넣는 그 순간 임종국의 손은 떨렸을까요? 담담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는 남았습니다. 2004년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0년 전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것과 같은 힘이 다시 작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성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원, 10,000원씩 모인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가 거부한 일을 이름 없는 시민들이 떠안은 겁니다. 반민특위가 무너진 건 시민의 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60년 뒤에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이 마침내 발간되었습니다. 총 4,389명. 임종국이 헌책방에서 시작한 작업이 20년 뒤 시민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조적 압박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일제강점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포를 전쟁터로 내몰고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선 것까지 어쩔 수 없었다. 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었다. 와 앞장서서 했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임종국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그의 카드는 살아남았고 시민의 힘으로 사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6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 참조한 사료 기준입니다.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배급카드가 끊기고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경찰이 문 앞에 서 있는 상황.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의 끝까지 다른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은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광수는 처음부터 가면을 쓴 매국노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임종국의 12,000장 카드는 기록을 남겼지만 답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학술 연구와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역사적 해석은 학자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전쟁이 터진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교과서에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라는 한 줄뿐이지만 그 한 줄이 만들어지기까지 강대국들의 계산과 오판이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